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9번째 페이지. 여러분 더우시죠? 많이 더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아주 시원해지는 곳, 남극과 북극, 극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은 극지연구소의 박숭현 책임연구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극정구소 박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남극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중앙해령이라는 활화산 산맥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지구 내부의 어떤 진화라든지 또 남극 대륙 주변에서 어떤 일어나고 있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와 남극 주변의 해수와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극이란 말만 들어도 신기한데 또 남극 주변에 활화산 연구를 하신다니까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뒤에서 이 얘기는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호칭을 제가 연구원님 이렇게 불러드려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숭현 책임연구원과 극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대중에게는 남극이라고 하면 세종과학기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1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남극에 가 계시고 또 남극 어느 지역을 주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한 번 가면 한 달 정도 가는데 저는 주로 배를 타고 남극의 바다를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바다 아래에 있는 해저 산맥을 연구하고 있어서 예. 세종기지를 간다기보다는 바다를 연구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극 주변의 바다. 네, 바다 아래에 있는 활화산을 연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십니까? 거기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까지 가서 뉴질랜드에서 쇠빙연구소인 아라오너를 타고 한 4일 정도 타고 가면 이제 제가 연구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거든요. 네, 바다 위에서 이제 탐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여정에 대해서 잠시 후에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러면 남극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연구하시는 데는 위치가 어디죠?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주로 계시고요. 예. 극지연구소가 송도에 있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숭현 연구원님께서 아주 표지도 예뻐요. 극지로운 엉뚱한 질문들이라는 책도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요. 제목을 보아하니 평소에 좀 자주 받으시는 질문들을 이렇게 엮어서 내신 책인가요? 예. 평소에 질문들하고 그리고 또 책을 같이 만드신 분들이 이제 뽑아온 질문들 중심으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예. 제일 많이 들어보신 질문은 뭔가요?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처음에 하셨던 남극은 얼마나 자주 가느냐, 그리고 뭘 먹느냐. 거기서 뭐 드시냐? 네,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제가 1, 2, 3를 다 한 번에 여쭤봤네요. 뭐 드십니까? 가서? 진짜 궁금한데 이거. 가서 똑같습니다.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국하고 가끔 서양 요리도 나오고 중국 요리도 나오고 이렇죠. 서양 요리가 가끔이고 주로 한식을 드시는군요. 네, 주로 한국 사람이 한식을 먹죠. 직접 해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급식 같은 게 나오는 건가요? 거기 셰프가 계셔서 요리를 해주는데 사실 2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통 기지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기지 요리도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배를 타다 보니까 배에도 요리사가 당연히 계시죠. 그러니까 배 요리사들이 요리해 주는 걸 먹고 근데 배에는 요리하시는 분, 그러니까 중앙에 일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상상보다 훨씬 더 잘 요리된 음식들을 먹고 있고요. 근데 기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지에 머무르는 인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배는 크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 분이 셰프가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성이 좀 덜하고 이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극의 셰프라는 영화가 유행을 했어가지고 저도 좀 관심이 생겼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김치 예를 들어 김치 한국인은 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김치 이런 거는 그냥 거기 상시 보관돼 있는 건가요? 보관을 해놓고 이제 보통 1년 정도 보관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보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제가 그런 이제 김치 연구소 우리나라 있잖아요. 거기 협업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싱싱하게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해가지고 잘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종과학기지의 고기와 중국 장성기지의 양파를 물물 교환하기도 했다. 근데 기지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장성기지는 남극에 있는 중국 기지인가요? 그렇죠. 세종기지 근처에 있는 중국의 기지인데 세종기지가 훨씬 더 오래된 기지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중국 사람들 양파를 많이 먹잖아요. 양파를 많이 먹는데 근데 그 기지 굉장히 초기 이야기여서 그때는 김치도 보관이 잘 안 되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야채도 보관 안 되고 이런 시절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 남는 게 이제 야채는 다 떨어지고 고기 이제 얼려놓으면 되니까 고기만 남게 되는데 사람이 고기만 먹으면 힘드니까 물리죠. 되게 야채를 좀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는데 마침 그때는 그 세종기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기지들이 몇 개 있으니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장성기지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양파가 많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양파도 채소니까 그걸 교환하자고 그래가지고 참 그 여기서 일어날 수 없는 물물 교환이 일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훈훈하네요. 예. 그 남극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고 치면 어떤 경로를 주로 우리나라 분들은 택하는 건가요? 예. 남극 대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 경로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세종기지 같은 경우는 그 남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세종기지 또 장보기지라는 또 기지가 있거든요. 장보고기지. 장보고기지는 그 2014년도에 오픈했는데 그건 대륙에 지어진 본격적인 기지인데 거기는 그 뉴질랜드 남쪽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를 거쳐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아프리카를 통해서 가는 경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아프리카 쪽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데 그쪽 경로를 이용한 나라들도 있어서 남아공 쪽으로 해서 그렇죠. 남아공 케이프타운을 경우에 가는 거죠. 근데 그쪽은 잘 이용하지 않고 근데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 아래에 있으니까 일단은 그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그 비행 시간이 뭐 한 12시간 뭐 14시간 걸리니까 가고 거기서 이제 1박을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또 한 10몇 시간, 12시간,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칠레로 가는 거죠. 간 다음에 거기서 또 한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푼타아레나스라고 이제 그 최남단 도시가 칠레 엄청 길잖아요, 세로로. 그렇죠. 근데 아래 제일 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아래 이제 그 최남단 땅끝 마을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해남 같은 곳을 가는 거죠. 푼타아레나스까지 가는데 한 사흘은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만 거의 뭐 하루 반은 보내야 되고 또 중간에 또 사람이 쉬어야 되니까 쉬는 것까지 따지면 그 정도는 잡아야 되고요. 근데 거기까지 푼타아레나스까지 간 거니까 남극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극 들어가는 방식은 그 배를 타고 가는 방식이 있고 비행기를 타는 방식이 있는데 비행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문제는 3시간 보통 비행기 딱 시간표가 있어서 그대로 가잖아요. 큰 문제가 없는 한데 그거는 보장되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가서 날씨가 좀 안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한 2, 3일 정도 버퍼를 두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1월 10일에 그 세종기에 들어가겠다 싶으면은 한 1월 7일에는 도착해야 몇 번 비행기 안 뜬 걸 감안해서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운이 좋으면 바로 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은 더 늦게 들어가고 이러는 거죠. 그럼 칠레 끝단에서 남극까지 배를 타면 얼마나 걸리나요? 배를 타면 3일 정도 걸립니다. 3일 정도. 그러니까 저희 에디터들이 이제 방송 주면서 전화를 종종 드렸는데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대사를 구사를 하셨다고. 나 지금 배 위입니다. 이런 대사를 치셨다고 하던데 그 남극 가는 배 위에 계셨던 건가요? 남극 가는 배는 그렇죠. 남극 가는 배인데 남극을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한 그 탐사를 그 항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남극 가려면은 이제 남극에서 많은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여러 가지 좀 배 수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장비 같은 걸 또 사용해야 되는데 직접 그 실전에 쓰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테스트하는 그런 그 항해를 하거든요. 동해에서 보통 하는데 그 항해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에서 하던 테스트 항해. 그 항해 때는 어떤 연구를 준비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금년 말에 이제 제가 12월 달에 다시 또 그 남극 중앙해란에 가서 탐사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무인 잠수정을 내려가지고 직접 그 중앙해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열수 분출구, 근데 뜨거운 물이 샘솟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2013년도에 처음 이제 제대로 발견해가지고 무진 열수 분출구라는 이름을 붙인 영역이 있는데, 그렇군요. 연구원님께서 붙인 이름인가요? 그렇죠. 그 무진기행이라는 그 소설 아시죠? 알죠. 그 소설에 따서 그 열수 분출 나오는 게 이제 그 안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네, 거기를 이제 발견한 다음에 실제로 그건 이제 제가 간접적인 증거만 찾은 거니까 가서
카메라를 넣어서 찍어와야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무인잠수함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잠수함을 가지고 그걸 찍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생물도 잡아야 되니까 예. 그 로봇 같은 게 필요해가지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무인잠수함을 이제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테스트한 크루즈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러 올해 말에 가신다. 그렇죠. 테스트는 이제 그 얼마 전에 했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연말에 가서 실제 실전을 하는 거죠. 좀 남의 일이라 좀 쉽게 얘기하는 걸 수 있지만 너무 부러운데요. 예, 약간 어두숨 나오실 것 같기도 한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제 극지에서 보면 쇠빙선으로 얼음을 깨가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그 충격 같은 게 고스란히 느껴지나요? 예. 그 뭐 충격까지는 아니고요. 네. 뭐 자 그 의성어로 표현한다면 샤샥 이런 소리가 딱 느껴지죠. 이게 막 너무 그래가지고 예. 뭐 충격이 느껴지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그런 느낌은 전달이 됩니다. 그렇군요. 참 궁금한 것도 많고 이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신기한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가 잡지사니까 극지의 기초 지식부터 한번 쌓고 가겠습니다. 요 책에 나온 첫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건데 이제 남극과 북극을 통칭해서 우리가 극지라고 부르는데 왜 극지라고 부르는 것인지 그리고 극지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극지영서 일한다고 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그걸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극지영서라면 국제연구소에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극기연구소 그래가지고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한 체험을 이야기하셔가지고 그게 문제는 아니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극지라는 단어를 잘 많이 못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남극하면 바로 아는데 북극하면 바로 아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은 용어에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극지란 말하면 보통 이제 극지는 좀 극한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극한의 지역. 네,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시죠. 네. 극단적으로 춥고 뭐 이런. 네. 근데 사실 그 극지의 극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이제 그 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극지연구소 이제 영문 이름이 코리아 폴라 리서치 인스티튜트인데 그 폴라의 의미가 그 축의 의미예요. 축이요, 축. 예.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도는 축. 예. 그러니까 극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신속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태극기를 보면은 태극기. 예. 그 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극자입니까? 같은 극자고 태극기를 보면은 가운데 그 태극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다 의미여서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제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기준 중심 약간 이런. 그렇죠. 오, 몰랐네요. 당연히 극한의 극인 줄 알았어요. 예. 거기 있다 보니 그런 걸 이제 그 부수적으로 갖게 된 거고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남극이다 북극이다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있을 텐데. 예, 사실 그게 뭐 자연 상태에서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남극 같은 경우에는 그 약속을 했어요. 그 남극 조약에 따라서 남극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남극 조약에 따르면은 그 우리 60도 이남부터 남극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남이 60도 이남. 그렇죠. 약속이 돼서 이제 그 60도 거기부터 이제 남극 조약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북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건 없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66도보다 이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어서 66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부터 이제 완전히 밤이 전혀 없는 그 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거의 한계거든요. 근데 거기를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정도 그 위도는 돼야지 이제 오로라들이 자주 오로라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더 남쪽에도 관찰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66도 이상이다 보이기 때문에 그 기준도 구해가지고 대체로 66도를 북극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구원님은 뭐 오로라나 뭐 백야, 극야 이런 것도 보셨겠네요. 그 오로라는 제가 재밌게 세종기지에서 오로라가 보이지 않고요. 제가 오로라를 제가 보긴 봤는데 정말 아주 오래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본 건 아니고 그 일본 배를 제가 탄 적이 있었는데 일본 배를 타고 칠레 탐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봤던 기억이 있고요. 배에서 보신 거예요? 그렇죠. 와. 그 장고기지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멋집니다. 예. 남극과 북극에도 여름이 있겠죠? 그렇죠. 여름이면 그쪽 여름은 온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뭐 워낙 넓으니까 일괄적으로 몇 도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체로 느낌상으로는 남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겨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남극의 여름이 우리 겨울과 그렇죠. 비슷하다. 비슷해가 제 기억에 어떤 이제 연구원분이 네. 그 한국 겨울이 더 춥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아, 그렇군요. 예. 뭐 춥긴 하지만 그래도 예. 일할 만한 정도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할 만한. 예. 근데 극지방은 왜 추운 건가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던 건데 왜 추운지 원리가 왜 추운 거죠, 거기? 예. 예, 그 남극과 북극과 약간 이유가 다른데요. 예. 그 원래 남극 대륙 같은 경우에는 과거 춥지 않은 시절도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예. 적어도 한 4, 5천만 년쯤 전에는 거의 식물도 살 정도로 지금같이 얼음으로 덮여있지 않은 시기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꼭 그 남극이라고 해서 극한적인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 변한 건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원래 남극 대륙이 그 다른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같이 결합돼 있었던 대륙인데 얘네들이 분리돼가지고 북쪽 이동하면서 네. 남극 대륙만 그 아래에 남아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해류가 돌게 되면서 해류가 막 돌게 되니까 보통 그걸 따뜻하게 하려면 적도 지방에 있는 따뜻한 그 해류들이 와가지고 좀 그걸 해줘야지 되는데 마치 그 본행력과 비슷하게 찬물이 돌니까 그 따뜻함을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일사량이 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축에 있다 보니까 낮은 데다가 또 눈이 거의 눈이 잘 내리진 않는데 눈이 한번 내리면 녹진 않다 보니까 계속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두께가 돼버리면 하얘지니까 반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치. 오히려 이제 그걸 더 강화하는 방향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게 한 4천만 년 정도 누적이 되니까 이제 얼음으로 완전히 덮이게 돼가지고 더 추워진 거죠. 이게 남극의 경우고 그렇죠. 북극은 또 이유가 다른가요? 북극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얼어붙은 지가 역사가 짧은데 남극은 한 4천만 년 정도로 잡는다면 북극은 한 300만 년 정도 좀 더 그 얼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남극 같은 경우는 눈이 쌓여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북극은 대부분 바다다 보니까 바닷물이 얼게 된 건데 바닷물이 언 게 300만 년 정도 된 거죠. 근데 그 이유도 사실 학계에 논란들이 많은데 가장 큰 그 원인으로는 일단은 그 아까 그 남극 대륙에서 분리돼서 그 남미 대륙 위로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이제 북미하고 남미랑 딱 막히면서 그 전에는 태평양과 대서양 물이 통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아, 그랬겠네요. 통하고 있었는데 북미 남미가 떨어져 있었으면. 그렇죠. 물이 통하고 있으니까 태평양물하고 대서양물하고 섞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딱 막히다 보니까 그 대서양물이 태평양을 못 오고 그 북미 대륙을 돌아서 북극으로 이동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는 물은 좀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고 습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북극 지방에다가 물을 많이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강물이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북극 물이 약간 그 묽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랐겠죠. 자랐게 되니까 계속 얼어붙었다고 그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죠. 아, 그 영향이 됐구나. 신기하네요. 남극이랑 북극이랑 어디가 더 추운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것도 일관된 온도로 말해서 그러니까 북극이 더 추운 데도 있고 남극도 추운 데가 있고 하니까 그걸 뭐 할 수는 없는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남극이 더 춥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큰 조건이 남극은 대륙이다 보니까 두꺼운 얼음을 한 뭐 2kg가 넘는 그런 얼음을 덮여 있는 데가 많으니까 훨씬 추운 데가 많고 북극은 그래도 바다가 있으니까 덜 춥고 아까 말씀드린 좀 난류도 공급되고 하니까 상대로 덜 춥다고 볼 수 있는데 다 춥습니다. 인간의 기준은. 일단 기본 우리 겨울 정도는 우리 겨울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뭐 여름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름에만 겨울에는 뭐 겨울에는 어느 정도인데요? 겨울에는 뭐 가장 추운 데는 뭐 7, 80도까지 영하 내려갔다고 들고 북극도 아마 그렇게 떨어진 데가 있을 거예요. 한 7, 8월 정도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이 그 남극의 동지거든요. 6월 21일이 동지였으니까 며칠 안 지났네요. 한 열흘쯤 전에 이제 동지였으니까. 남극은 남극이네. 그리고 이제 극지에는 얼음이 엄청 많죠. 얼음이 엄청 많은데 저는 사실 남극이나 북극이나 그 얼음이 그 얼음인 줄 알았는데 남극, 북극의 얼음 종류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남극은 그 기본적으로 눈이 쌓여서 그 빙하가 된 거다 보니까 그거는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고 북극의 그 해빙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북극 같은 건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빙하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육지 위에 쌓여져 있는 두꺼운 얼음을 이제 빙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빙하는 꼭 남극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히말라야에 있는 그런 그 만년설 이런 것도 다 빙하라고 볼 수 있고 북극도 제가 아까 해빙만 이야기했지만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데는 두꺼운 빙하가 쌓여져 있죠. 거의 비슷하게 눈이 안 녹아서 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빙붕이라는 거는 그
보통 이제 빙하 할 때 그 하자가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강하자 아닐까요? 강하자입니다. 아, 맞습니까? 네, 강하자인데 강은 흐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남극의 그 빙하도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 붙인 것 같은데, 예. 근데 결국은 빙하도 이제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느리긴 하지만 계속 바다 쪽 흘러나오는데 그 삐쳐나온 데가 있잖아요. 삐져나온 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빙붕이라고 하는 거죠. 아, 삐져나온 데를. 그렇죠. 물 위에 이제 딱 삐져나와가지고 이제 네. 보통 강물은 그냥 바닷물에 섞이는데 예, 얘는 예. 얼음이다 보니까 예. 섞이지 못하고 아, 삐져나와가지고 그 지붕같이. 지붕같이. 그러니까 붕이 그 지붕할 때 그 붕자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집에 있으면 그 지붕은 약간 삐쳐나와 있잖아요. 삐져나와 있잖아요. 약간 해안선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그렇죠. 거기 해안선까지 보이죠. 위에서 보면. 그런가요? 어쨌든 그건 그 지붕할 때 붕자다. 예, 붕자니까 예. 거기 그 그 빙봉 위에는 그 평평하죠 당연히. 그 위에 그 평평하다 보니 사람도 내릴 수 있기도 하고, 워낙 평평하다 보니 거기다 그 비행장도 짓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두꺼운 데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래는 물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 물이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빙하에 삐져나온 부분이나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빙산은 빙산은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죠. 그 빙붕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막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러니까 빙산하고 부딪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뭐 타이타닉 같은 건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했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고. 아기 공룡 둘리가 빙하 타고 내려오지 않, 빙산 타고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빙산 타고 왔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빙산 타고 내려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이 얘기 해보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남극에서 활화산 산맥을 연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남극 주변에 실제 활동 중인 화산이 있나 보네요. 예. 예, 정확히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남극 대륙 아래에는 화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남극 대륙은 이제 빙하로 덮여 있잖아요. 네. 그 아래도 화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도 그러니까 그 남극 대륙을 이제 워낙 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예. 이제 보통 우리가 서남극, 동남극 두 영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예. 그 두 개를 가르는 기준이 그 트랜스 안타르틱 마운틴이라 해가지고 남극 동단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거든요. 네. 그걸 경계로 서쪽은 서남극, 그 동쪽은 동남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남극 아래에는 그 빙하 아래 뭐 130몇 개 그 138개 정도의 화산이 있는 걸로 그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빙하 아래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탐사를 해보니까 네. 화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발견이 된 거고, 예. 또 위에 보이는 화산들도 있어요. 그 막 현재 분출하고 있는 화산도 있고. 그러니까 영국 팀이 처음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그 남극 대륙을 향해서 이제 항해해 들어갔는데, 그때 딱 들어가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있더라. 이런 정도로 이제 화산 활동이 대륙에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남극 대륙이 굉장히 차가운 빙하 덩어리지만 네. 그 활화산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음. 그 마치 띠같이 이제 그 네. 그 화산이라는 건 결국은 그 지구 내부에 그 멘틀에 녹아온 그 마그마가 네. 올라오는 곳이니까, 네네. 그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그런 마그마가 계속 솟구치고 있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긴 거죠. 남극 대륙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거기 그 마그마가 이제 나와서 이제 분출을 하면서 네. 수많은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 마그마가 이제 굳어서 된 그 돌들 있잖아요. 그걸 네. 연구하다 보면은 내부에서 올라온 거니까 지구 내부도 알 수 있고,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화산이 그렇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활동을 하는 화산이. 그 중에서 좀 규모 큰 게 제대로 한번 터지면 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거기 뭐 얼음 지형들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것들이 138개의 화산이 폭발했다. 네. 그 중에 뭐 큰 게 폭발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 빙하들이 녹겠죠. 그러면 해수면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극 대륙에 있는 그 얼음이 빙하가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제가 알기로 한 60m 정도 상승한다고 하니까. 60m.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 그 연안에 있는 그 항구들은 많이 물에 잠기게 되겠죠. 지구 전체적으로도 큰 재앙이겠죠. 예. 그렇죠. 뭐 땅 전체가 잠기는 건 아니어도 뭐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연안에 살고 있으니까 예. 물에 가까운 데 살잖아요. 우리도 뭐 그렇죠. 항구들이 보통 경제 중심으로 항구의 도시가 많으니까 그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 화산들이 폭발할지는 뭐 아직은 알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쪽이 좀 그 아까 멘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서남극 쪽의 멘틀이 약간 좀 뜨겁다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화산 활동 그런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 안 하지만, 혹시라도 네. 그게 화산이 폭발하면은
꼭 인간이 초래한 그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데 예,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것도 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겠죠. 예. 자, 극지연구소 박승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극지에 대한 궁금증들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남극하면 남극 동물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 프로가 또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프로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질문도 엄청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남극에서 펭귄이나 고래도 많이 보셨습니까? 예, 맞아요. 펭귄 봤냐는 질문들, 그건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하는 말인데 많이 받았죠. 뭐 펭귄 당연히 봤고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네. 펭귄 본 거를. 예. 예. 우리나라도 펭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원에 있잖아요. 동물원에도 있고, 예. 예. 동물원인데 흔치는 않을 거예요. 아마 흔치는 않은데 예.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 생태원이란데 아마 국립생태원이요. 국립생태원 그 펭귄이 실제로 있고요. 거기. 여기 야생 펭귄이니까. 예, 야생 펭귄들. 그 제가 이제 옛날에 처음에 그 가자마자 이제 펭귄을 봤고 네. 고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 데서 저게 고래일 것이 추정하는 그 물을 뿜어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먼저 본 적이 있는데 큰 고래를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돌고래는 자주 봤죠. 돌고래는 배를 때로 다니니까 그런 건 자주 봤는데 그렇죠. 근데 동물들 이야기에서 남극 대륙 같은 경우에는 98%가 그 얼음으로 덮여 있거든요. 빙하로 덮여 있다 보니까 좀만 들어가면은 거의 그 동물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식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생물이 없는 대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물들이 사는 데는 그 바다, 그 연안에 이제 보통 그 펭귄은 보통 헤엄치잖아요. 헤엄치니까 그렇죠. 아주 그 잠깐 그 연안에만 이제 펭귄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선생님 책에 펭귄이 남극에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왜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다라는 표현을 거기서 그 자기의 일생의 대부분을 거기서 이제 산다고 했을 때 보낸다고 했을 때 이제 산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적절치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펭귄의 일생의 대부분은 그 남극이 아닌 그 바다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펭귄 전체를 봤을 때 펭귄 전체에서 한 45% 정도만 더 남극에 가기 때문에 펭귄이라고 딱 하나를 한다면 펭귄이 어디서 사냐고 한다면은 그 어디서 많이 샀냐고 하면은 남극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적게 사니까. 많은 펭귄이 남극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런 건 아닌 거고 생활하면서도 자기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딱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남극의 여름 기간에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기간 동안만. 남극에 사는 펭귄들도 그 여름에만 삽니까? 그렇죠. 여름에만 하는 거죠. 그럼 일종의 철새 같은 건가요? 정확하게 철새입니다. 정확하게 철새입니까? 예. 펭귄 철새구나. 예, 펭귄 철새입니다. 펭귄도 남극 펭귄도 남극의 겨울은 너무 추운 거예요? 남극의 겨울은 뭐 춥기도 하고 뭐 그 원인 때문이라기보다도 그때는 환경이 좋지 않은 거죠. 환경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아무래도 그 밤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비바람도 그 눈보라도 세게 하니까 좋지 않은 환경인데 여름이 되면 이제 계속 햇빛도 있고 하루 종일 그리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는 이제 갈만한 건데 특히 이제 그 워낙 척박하다 보니 여름도 척박하죠. 남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물이 별로 안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그 적들로부터 위협에 좀 벗어나는 걸 좋아하는데 천적이 없죠. 천적이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좀 보호를 덜해도 되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여름에 가서 이제 새끼를 낳고 얘들이 어느 독립할 능력을 갖게 되면은 다시 또 바다로 떠나는 거죠. 근데 최근까지 재밌게도 그 펭귄들이 그 남극을 떠나서 어디 사는지를 몰랐어요. 다 알 것 같은데도. 철새인데 어디 가서 걔는 어디 가나 갑자기 여름 되면 오는데 어디 갔다 오는지 몰랐던 건데 파악됐나요?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펭귄들을 막 쫓아낼 수 없으면 물속에 있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네. 그렇죠. 물속에도 있으니까. 물속에 대부분 있죠. 거의 물고기급으로 이제 헤엄을 치니까 이제는 이제 전자 장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추적기 같은 걸 달아가지고 하는 연구를 이제 좀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가 친구와 대화를 나눴는데 아직은 비밀이다. 저한테 말해주셨는데 제가 그분을 앞서서 여기서 소개하기에는 좀 신뢰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피셜로 나오면 공유를 해주세요. 그분이 딱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킬 건 지키시는 분입니다. 4월 25일이 세계 펭귄의 날인 것도 이런 그 현상과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펭귄들이 그 남극 펭귄이라고 하겠죠. 그 남극 펭귄들이 이제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되면 이제 떠나게 되는데 네. 그때 뭐 특정한 날에 떠나는 건 아닌데 대충 그 날짜, 그 남극의 겨울이 시작되는 그때쯤에 이제 많이 떠나기 때문에 그걸로 정한 그렇죠. 거예요? 떠나지 않은 펭귄도 있습니다. 황제 펭귄 이런 애들은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4월 25일이다. 예. 네. 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게 이제 북극에는 펭귄이 안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혹시 남극 펭귄을 북극으로 옮겨다 놓으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그냥 객관적인 자연 환경만 보면은 뭐 거기도 물고기도 풍부하고 뭐 펭귄 그 헤엄을 잘 치니까 거기 물 환경이니까 못 살 건 없는데 네. 아까 그 남극 펭귄들이 그 새끼를 낳는 이유를 말씀드렸을 때 천적 피해서. 천적을 피해 간 건데 거기 천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북극여우, 북극곰. 그렇죠. 펭귄의 그 굉장히 느린 그 능력 그 활동성으로는 북극에서 거의 뭐 북극여우라든지 뭐 북극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풀어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극의 펭귄을요? 그게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네. 그 1936년쯤 해가지고 예. 노르웨이 사람이 그 펭귄을 잡아다가 네. 거기다 풀어놨는데 어. 그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다들 그냥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천적들이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펭귄이 딱 나타나니까 네. 모르는 일반인들은 왜 갑자기 펭귄이 있어? 그러면 막 총을 쏘서 죽이고 해가지고 그렇겠지. 얼마 못 버티고 다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예. 그리고 저희 전에 곽재식 작가가 뽀로로의 정체 밝히는 특집하면서 예전에 북극의 사실 오리지널 펭귄이 북극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살짝 해줬던 것 같은데 이거 예.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 펭귄이나 이름은 북극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펭귄이라는 이름은 네, 그 펭귄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어떤 어떤 그런 동물이 있었는데 새겠죠, 새겠죠. 예. 이제 그 펭귄은 이제 펭귄이라 걔네 불렀던 건데 네. 걔를 이제 인간이 남획을 해가지고 멸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북극에서 그게 사라졌는데 나중에 남극에 가다 보니까 비슷한 동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펭귄이 있네 한 다음에 북극에서 왔던 걔네. 그렇죠. 근데 예. 완전히 다른 종인데 다른 종인데 그냥 외형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름만 계승을 하게 된 거죠. 남극 애들이 진짜 우리가 아는 펭귄인데 우리가 보는 그 펭귄은 네. 남극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이름만 그렇죠. 거기서 유래를 한 그렇죠. 거죠. 예. 하지만 이름은 사실 북극에 있는 그 새가 원래 펭귄이었다. 원래 그렇죠. 예. 그 펭귄은 그 멸종하고 이름을 남긴 거죠. 남극의 펭귄에. 뭐 큰 바다오리, 뭐 쇠오리 예, 뭐 예. 이런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남극에 사는 고래라든지 뭐 펭귄도 그러겠죠. 이제 크릴이라는 생물을 주로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크릴은 정확히 어떤 생물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플랑크톤이거든요. 플랑크톤이라는 거는 이렇게 떠다니는 그 생물이고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나누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제 자기 운동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떠다니는 애들이고 광합성을 해서 사는데 동물성 플랑크톤은 어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크릴 같은 건 동물성 플랑크톤에 해당되는 거죠. 크릴 새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새우는 이제 새우 비슷하게 생겨서 새우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새우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크릴이라고 하는 게 맞군요. 맞는 새우라는 건 이제 괜히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크릴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크릴이 생태계에 엄청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워낙 걔네들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 엄청나게 많이 그 바다를 쫙 그 위에 퍼져 나가는데 워낙 그 번식력이 하다 보니까 또 영양분도 풍부하다 보니까 그걸 먹이로 삼으면 되게 유리하잖아요. 뭐 많은 걸 먹으면 그렇죠. 유리한 거죠. 걔를 잘 먹는 애들이 생존했겠죠. 그러니까 고래도 그걸 먹고 뭐 펭귄도 먹고 물범도 먹고 뭐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거기 그 핵심적인 그 먹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이제 복잡하니까 그 생태계 그 연결고리는 뭐가 뭘 먹고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는 대부분의 그 생물들이 크릴을 먹는다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남극 생태계 되게 좀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쌀 같은 거여가지고 널린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구에서 어떤 탄소가 순환하는 데에도 이 크릴이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탄소가 이제 증가하는 게 있고 이제 보통 이제 탄소가 증가만 하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안 좋은 거죠.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한편은 제거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인간에 의해서 좀 균형이 깨져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게 있고 이제 감소시키는 게 있는데 이제 감소시키는 쪽이었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탄소를 섭취를 해서 자기 이제 몸이 이제 탄소로 돼 있으니까 근데 죽게 되면 이제 바다에 이제 탄소를
묻게 되는 거죠. 몸과 함께 그렇죠. 몸과 함께 탄소를 바다에 묻어주는 역할. 그렇죠. 제 몸을 그 탄소를 섭취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 탄소를 제거시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크릴이 없어지게 되면은 뭐 또 굉장히 안 그래도 탄소가 막 인간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네. 그게 뭐 그럴 상상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남극 사는 생물들의 먹이도 없어질 뿐더러 그렇죠. 탄소도 제거도 안 되게 되니까 큰 문제인 거죠. 네. 고리가 깨지겠죠. 예, 생태계. 그리고 이제 고래만큼 이동 거리가 엄청난 철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남극과 북극 극지를 오가는 철새라고 하던데요. 예. 네, 어떤 녀석이죠? 그러게 참 놀라운 새인데 그 북극 제비갈매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북극 제비갈매기. 제비처럼 생기지도 않고 갈매기 느낌. 그러네. 위는 또 제비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뒤에 있는 게 이제 자기 이름이니까 갈매기인 거죠. 본체는 갈매기. 갈매기인 거죠. 갈매기라는 건 보통 뭐 아시다시피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그렇죠. 거니까 얘도 그런 거죠. 이제 바다에 있는 이제 그걸 먹고 사는 건데 근데 북극에 살고 있는데 제비같이 생겨가지고 제비갈매기라니 붙은 건데 그 여름 기간에는 이제 북극 지방에 살면서 그 펭귄 비슷하게 북극의 이제 바다니까 그래서 이제 먹이를 잡아다가 그 북극권에서 이제 그 자기 새끼들을 키우는데 그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사냥이 하기 어려우니까 얘는 낮을 싫어하는 새인 거예요. 그 여름에는 북극은 계속 백야가 있으니까 계속 낮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제 밤이 되니까 야, 또 낮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남극으로 가는 거죠. 정말 먼 거리를 그러니까 어둠을 싫어하는 새인지 빛만 쫓아가는 그걸 위해서 그 지구를 막 그 횡단하는 새인 거니까 놀라운 새죠. 특이한 녀석입니다. 자, 이제 첫 시간 마칠 때가 됐는데 혹시 남극에서 낚시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남극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런 조업은 가능한 건데 뭐 낚시하면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건 아닐 테고 무슨 낚싯대를 정해서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추워서 기다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거를 그 남극 생물들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하지는 않고요. 근데 연구는 해야 되니까 그 물고기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는데 낚싯대밖에 또 수단이 없으니까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낚싯대로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좀 더 좋은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 미국은 좋은 장비 많이 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뭐 어떤 물고기가 잡히나요? 그쪽 남극 주변 바다에서는? 그러니까 남극 물고기 하면 다들 낯설어 하시는데 뭐 그게 우리가 볼 일이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친숙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로구이? 네, 메로구이 할 때 그 메로. 메로가 남극 주변 살아요? 네, 남극에서 잡아온 메로가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메로가 남극에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그 남미 쪽에 잡은 거라든지 남극에서 잡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온 거기 때문에 그 남극 생태계가 우리한테 먼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남극이 워낙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종이 살고 있지는 않은데 메로 같은 애도 살고 있고 뭐 그 남극 대구라 해가지고 그 세종기지 주변에 또 많이 사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그런 대구, 그런 것도 있고 그 대구는 아닌데 비슷하게 펭귄도 펭귄도 비슷하게 원래 그 펭귄이 아닌데 그렇죠, 하듯이 이제 대구가 익숙하니까 비슷하게 무조건 대구라고 부르다 대구도 북극에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남권에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무조건 뭐 모르니까 대구라고 하지 않으면 된 건데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아닌 거죠. 아닌 거고. 남극 사는 물고기만의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얘기 듣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남극 바다는 굉장히 차갑죠. 보통 그 해수 온도도 이제 다양한데 보통 그 표층은 뭐 이렇게 따뜻하고 깊은 심해에도 한 5도 정도 되는데 남극 같은 경우는 그 영도 뭐 그 거의 그 영도 아래로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차갑다 보니까 가장 차가운 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 적응하는 것들이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너무 물이 차가우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걔네들의 생존 전략은 가능한 적게 움직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적게 움직인다. 적게 움직이고 살아야 되니까 그 바닥에 있으면 위에 떨어지는 걸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애들이 생존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안 움직이고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보통 많은 물고기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제 불에를 갖고 있어가지고 불에를 통해서 불에 안에 공기를 넣으면 떠오르고 빼면은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먹이들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에가 없는 애들이 이제 생존한 거죠. 불에가 퇴한 애들이 생존하면서 바닥에 살고 있고 그 물이 워낙 차가우니까 그 찬물에 견디려면 지방질이 풍부해야 되니까 지방질이 풍부한 그런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메로도 기름기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러니까 지방이 풍부하다 보니 지방이 좀 가볍잖아요. 기름은 물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불에가 없어도 몸을 약간만 변화시켜도 그 뼈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공급 같은 게 있어가지고 뼈 속에다 이제 그 불에 대신에 공기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는 조금씩 뜰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혀 다른 세계인 줄 알았으나 또 메로가 있다고 하니까 친숙하기도 하고요. 자, 극지 맛만 살짝 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음 주 극지 이야기 2편 이어가 볼 테니까 또 다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극지로 온 엉뚱한 질문들 극지연구소 박숭현 책임연구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